그 회계학 보신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뭐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뭐 전공은 아니고? 아예 한 번도 못 봤어요? 회계학은? 아, 인강 한 번 들었어요? 그럼 강의로 들은 거예요? 학교에서? 그 회계 원래 관련된 사항들을 그렇게 처음부터 뭐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진 않겠네. 용어 같은 건 알고 있겠네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모르니까 여기 왔겠지. 그죠?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회계원리가 어려웠었어요, 사실은. 회계원리가 제일 어렵더라고. 재무회계라든가 그런 것들은 인강을 많이 듣지 않았는데, 회계원리는 저는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물론 공부를 하기 전이었지. 회계원리라는 걸 한번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회계원리는 수업을 4번인가 들었었어요, 4번. 학원에서 그것도. 학원에서 한 달짜리 수업을 4번 들었어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좀 감을 좀 잡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공부하는 게 참 재밌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하다 보면 느낄 거예요. 회계학이 생각보다 재밌어요. 물론 믿기지 않겠지. 그렇지만 하다 보면 느낄 거야 아마. 그래서 어느 정도 한 1년,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는 좀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년 처음부터 회계학을 준비한다. 회계를 처음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은 못해도 한 6개월 정도는 그 정도는 준비를 해야지 회계학이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느 정도 감이 좀 와요. 그전에는 전혀 감이 안 와요, 사실은. 이게 이제 기본 공부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뭐 인강으로 수업을 들은 적이 있거나 또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들어봤다면 이게 조금 짧아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2-3달 정도 해가지고 회계학에 좀 감이 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이제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혼자 공부를 못하는 게 회계학이에요. 뭐 다른 법 같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법이야 책을 가지고 그냥 쭉 읽으면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암기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암기가 되면 시험 문제 풀 수 있어. 그죠? 근데 회계는 문제를 암기한다고 시험 문제 풀어지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과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1차 시험 과목이 뭐 있는지는 아시죠? 관세사 하려고 온 거죠, 지금. 과목이 뭐가 있죠, 처음에? 우리 1차 시험에? 회계학 있고, 그 다음에 무역영어, 관세법, 내세법,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시험이 회계하고, 그 다음에 같이 보는 게 내세법을 이제 같이 봐요. 내세법. 근데 내세법이 생각보다 공부 시간이 생각보다 그게 짧게 걸리는 과목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요, 이게. 내세법이.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같은 시간에 보고, 그 다음에 관세법하고 무역영어를 보는데,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 처음 여러분들 회계학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얘하고 얘를 같이 봤어요. 얘하고 얘를 같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죄다 폭탄을 맞은 거야. 무역영어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쵸? 얘하고 얘를 같이 봐버리니까, 회계학이 완전히 바닥을 쳤었어요. 같은 시간 내에 도저히 볼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좀 제도가. 그래서 내세법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내세법도 물론 암기를 좀 많이 하면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는 있죠. 근데 공부하는 시간은 좀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제 세법이라는 걸 혹시 그 전에 어디선가 봤다면 그러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보는 친구들이라면 내세법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거야, 생각보다. 네. 그 관세법은 그래도 1차 시험에서 제일 만만하게 보는 게 그래도 이게 제일 만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관세법이 뭐 쉬우냐? 공부하는 건 다 똑같아요. 어느 정도 실력이 되려면 그 정도의 투입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해. 근데 관세법은 그 시간을 투입하면 그만큼 이제 실력이 늘어난다는 게 머릿속에 좀 남는데,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해도 1개월 한 친구하고 점수차가 거의 안 나요. 6개월 하고 만약에 시험을 봤다. 1개월 하고 시험을 봤다. 둘 다 똑같이 나와요, 사실은. 공부를 했는데. 예. 그게 이제 회계학이에요, 그게. 그래서 회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부를 하게 돼도 어느 정도까지는 실력이 잘 안 늘어요. 아는 건 같아. 아는 건 같은데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점수가 되려면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걸로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됐어.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친구들은 6개월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이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공부를 어느 정도 안 해도 점수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걸 한 2번 정도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약 60점 정도. 더 맞출 필요도 없어요. 회계학에서 100점 만점 생각하면 내세 번 망해요. 잘못하면. 그래서 회계학에서는 딱 반, 제일 좋은 건 50점을 맞는 거야. 50점. 50점 맞고 그 다음에 내세법 한 60점 정도 맞아주고 또는 70점 정도 맞아주면 합격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차는. 그렇죠? 네. 그래서 1차 전략을 여러분들이 이제 세울 때 일단은 회계학이 공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요. 이거 50점, 60점 맞는데 무지하게 오래 걸려. 사실은. 이게. 그죠? 근데 어느 정도만 하면 요 계단을 2번 정도만 넘어가면 공부를 어느 정도 안 해도 적어도 50점은 맞을 수 있어요. 회계학은. 근데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좀 안 해, 손을 좀 놔버리면 아예 싹 까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회계학도 어느 정도는 암기 과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과목처럼 그렇게 완전히 암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지금이 지금 7월이죠. 7월. 쭉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4월달. 이렇게 했죠. 그럼 지금 이제 시간은 좀 어느 정도 좀 남았어요. 공부를 이제 4과목이랑 1차 시험 준비를 하는데 4과목을 준비하는데 처음에 회계 비중을 좀 많이 두세요. 회계를. 만약에 4과목을 하루에 다 본다. 그러면 회계를 한 8할 정도를 회계를 보세요. 여기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20% 이제 나머지 부분에는 좀 투자를 하면 처음에 이제 회계를 좀 많이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는 회계 부담이 좀 줄어들어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좀 많이 준비를 하고 나중에 이제 다른 과목에 좀 이제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회계를 나중에 보겠다. 도저히 이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간 있을 때 많이 좀 봐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회계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1차를 일단 붙어놔야지 2차 시험을 보는데, 그죠? 1차가 안 되면 자꾸 1차 때문에 자꾸 물먹고 관세법, 뭐 HS 그런 거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공부는 다 돼 있어. 이러면 회계 때문에 계속 떨어져. 그러면 결국에는 합격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죠? 그 공부를 했던 친구들 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2년 정도를 생각하고 들어왔죠. 공부, 이거 내 자격증 따려고 온 거 아니야, 지금. 그죠? 네. 한 2년 정도 생각하고 들어왔죠, 2년. 자, 2년이면 선방한 거야. 2년이면. 1년에 시험이 한 번 있잖아요, 한 번. 한 번인데, 2년 내에 시험을 합격을 하려면 처음에 공부를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1년 뒤에 시험을 봐. 그러면 그게 딱 1년 뒤에 있냐? 우리가 7월 달에 시작하면 1년 뒤도 아니죠. 1년 전에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험 봐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한 번을 더 봐야 되죠, 그 다음에. 그죠? 그리고 2차까지 봐서 동시에 합격한다고 해도 2년이 넘어가요. 그러면. 그래서 2년이면 굉장히 빠르게 본 거야. 굉장히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뭐 시작부터. 3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투입되는 시간을. 3년. 얼굴 왜 그래? 낯빛이 안 좋아졌는데? 고등학교 한 번 더 다닌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금방 가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금방 가는데, 여기 이제 어느 순간인가 2년, 3년 넘어가 버려요. 근데 보면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관세사 쪽에 벌써 강의를 한 게 몇 년이야? 예전에 저기 웅진에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3년에서 4년 동안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관세사 쪽은 이제 지금 4년 됐구나. 4년에서 5년 정도가 됐는데 처음에 강의를 했을 때 배웠던 친구가 지금 2차 시험을 봐요, 올해. 그러면 꽤 된 거죠. 근데 그 중간에 합격을 했었어요. 1차를 합격했는데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2번 떨어진 거야. 그 다음에 또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1차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합격이 됐어.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2차를 봐요. 이제 올해 1차를 합격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시에 이제 또 2차를 이번에 본다고요. 그 친구 이제 되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 보고 2차 시험은 이제 두 번의 이제 유예 기간이 있죠. 근데 첫 번째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첫 번째 1차 시험을 합격하라고 2차 시험을 본다는 건 사실 이제 좀 무리가 있어요. 기간이 너무 짧아.
기간이. 그래서 2차 시험에서는 합격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 말 그대로 동차라고 얘기하죠. 동차. 1차 합격하고 동시에 2차 합격하는 친구들. 순수하게 동차로 합격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근데 그 2차를 두 번 보고 다시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를 봐서 합격하는 친구들은 좀 있어요. 그 친구들이 2차 준비가 다 돼 있거든, 그 전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3년 그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다 보면 금방 가요, 또. 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공부할 게. 그래서, 그 중에서 한 1년 정도는 거의 회계학에 거의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하고, 회계학을 안 본 상태라면. 처음부터 너무 겁을 줬나? 일단 알고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일반적인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죠. 예. 합격을 하면 부귀 영화가 따라오냐? 사실 그건 아니야. 그렇지만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이게 자격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라이센스라는 건 그게 라이센스를 딱 따고 부귀 영화가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뭐 사법고시를 보건 보건 요즘에는 뭐 변호사 로스쿨 나와도 갈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모든 자격사들이 다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보면 제 주위에 이제 그 변리사가 있는데 변리사는 연봉은 제일 높더라고 걔네들이. 네. 그것도 공부 무지하게 했어요. 근데 변리사를 따도 사실 연봉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높진 않아요. 생각보다. 초봉이 이제 모든 자격사 중에 초봉이 제일 높은 건 변리사야 사실은. 변리사가 가장 높아요. 네. 근데 그게 막 억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대기업에서 한 몇 년, 5년, 6년? 뭐 그 정도 근무한 정도. 그 정도의 연봉을 받더라고 보니까. 제가.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투입한 노력에 비하면. 근데 그 자격사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평생을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년이 없잖아, 정년이.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는 언젠가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오면 별로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자격사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를 따져보면 그냥 일반 직장에서 임금을 받고 그러게 조직에서 살아오고 그 다음에 조직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사를 하는 거야. 사실 왜 내가 하는지 그걸 모르고 시작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기가 확실해야 돼. 그래야지 이걸 버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거를 버틸려면 동기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거를. 고등학교 한 번 더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 지금. 응? 돌아버릴 거야, 지금. 그죠? 근데,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 한 1, 2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좀 붙어요. 한 1, 2년? 한 2년 정도가 되면 그럴 거야, 아마. 자신감이 좀 붙어가지고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꼭 강의를 하다 보면, 공부를 좀 한다는 친구들 꼭 그래. 이 친구 공부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자기는 뭐 가르쳐줘.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정작 자기는 합격을 못해요. 거기서 끝나는 거야. 공부를 더 안 해. 예,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공부가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렇지만 이게 점점 시들시들해지거든요. 사실 하다 보면 힘드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고 좀 부지런히 더 1, 2년만 더 부지런히 하면 거기서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을 이제 같이, 가면서 혼자 공부하기 사실 힘들어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옆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면 제 생각엔 친구 하나 꼬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 한 2명이나 3명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같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 동기가 확실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같이 가면서 공부할 때 그렇게 힘들게 가진 않아요. 근데 혼자 공부하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3년 정도로 공부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주위에서 이제 듣긴 들어봤을 거야. 뭐, 관세사는 뭐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공부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할 건 없어요. 예.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돼. 그게 답이에요. 뭐 별다른 답은 없어요. 근데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복습 위주로 하세요, 복습. 회계학은 예습은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예습을 하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뭔가를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거를 준비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앞에서는 딴 얘기 해버리면 그거 생각하느라고 수업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회계학은 복습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하셔야 돼요. 복습은. 제일 좋은 거는 집에 가는 과정, 집에 가는 동안에 복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책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책을 쪼개가지고 한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보세요. 그리고 그냥 읽어봐도 돼. 사실은. 그리고 이제 과정 중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쭉 갈 텐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아마. 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긴다 그런 것들을 굳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해결이 안 돼. 본인 혼자 생각 가지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내용을. 거기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 언젠간 이해되겠지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한 번 넘어가게 되면 다시 이제 뒤로 돌아와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하나씩 메꿔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회계학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내세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세법도 그럴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지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디? 처음 챕터에서 나올 수도 있고 중간 챕터에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은 그 강학상의 어떤 내용 때문에 흐름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고서는 그 중간에서 뒤의 내용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굳이 거기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넘어가고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게 되면 그때 가서는 또 다른 느낌이 돼요. 그럼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여러분들 1차 시험 보기 전까지 회계학은 5번 정도는 좀 봐야 돼요. 5번은 어떻게 보냐. 한 번 보는데 뭐 2달, 뭐 이렇게 한 달, 2달, 뭐 이렇게 걸리는데 그럼 회계학만 보면 뭐 그렇게 하겠지만 다른 것도 봐야 되잖아요. 5번이 어떻게 가능하냐. 처음에는 회계학을 보는데 한 2달 정도 걸릴 거야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두 번째 볼 때는 2달이 안 걸려요 사실은. 두 번째 할 때는 한 달 반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때는 뭐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은 7월부터 지금 쭉 하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학원의 커리큘럼이 다 이렇게 돼요. 12월이나 1월부터 문제풀이에 들어가요. 그럼 그 문제풀이에서 이제 한 3달간 문제를 드립다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문제 적응력, 시험 보는 적응력을 키우는 거고 그 전까지는 이론을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놔야 돼. 우리가 회계학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이론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내세법을 이론을 알면 책에 있는 이론을 배우고 그걸 암기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회계학은 이론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푸냐 그게 안 돼. 이론을 알고 있지만 문제를 못 풀어요 회계학이.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그렇구나 하는 걸 알 거야. 나는 분명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고 이론을 다 봤단 말이야. 강의된 거를 다 읽어보고 이해를 했어.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안 풀려요. 그게 회계학이에요. 그래서 회계학은 문제풀이 하는 과정, 그게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 과정 중에 가장 필수 과정이에요. 걔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12월 전까지는. 그래서 한 5번 정도를 회독을 좀 해야 돼요. 그걸 한 다음에 12월 들어가서 문제풀이 처음에 딱 들어가면 하나도 못 풀 거야, 아마. 못 풀어요. 5번을 봤는데. 근데 그것들을 풀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했던 이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세요. 자, 그러면 이 3달 정도의 문제풀이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 충분히 50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어. 50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 50점 뭐 어려워?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네. 지금 여러분들은 만약에 시험지를 앞에다 딱 놓고 시험을 보잖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25에서 30점? 뭐 잘 맞으면 35점? 뭐 이렇게, 예. 이 정도 맞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맞냐고요? 찍어도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한 줄로 찍잖아요? 그러면 한 25% 맞아. 네. 공부 안 한 놈이나 한 놈이나 똑같아요. 공부 6개월 하잖아요. 6개월을 이제 책을 봤어요. 6개월 막 하면 시험 보면 35점 나와요. 6개월 공부하면. 처음부터. 예. 시험, 아무것도 안 보고 문제를 풀었어요. 찍었더니 잘 맞았어. 35점 맞았어. 얘하고 똑같아. 여기서 이제 좌절을 하는 거죠. 야, 나는 돌대가리야. 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죠? 회계학은 안 돼. 그러면서 이제 회계학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회계학은 계속 발목을 잡는 거야. 그죠? 근데 회계학이 아까 말했죠. 여기서 이제 좀만 가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50점을 맞는데
35점에서 50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한 15점 정도만 더 맞으면 되잖아. 그죠? 예, 공부를 하면 그 정도 충분히 맞지 않나? 예, 그게 이제 1년 걸리는 거예요. 10점, 20점 올리는 게 1년 걸려요, 사실. 보고.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이 맨 마지막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이제 1차 시험 볼 때 1차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이론을 아는 거는 기본이고, 거기서 이제 내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은 뭐냐면 버리는 거야. 잘 버리는 친구들이 시험 점수가 잘 나와요. 내가 이걸 꼭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풀었을 때 그만한 효익이 없다 생각하면 그냥 버려버려야 돼요. 그냥 가지를 다 쳐버리고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풀어야 돼. 왜냐면 같은 시간에 회계학을 시간을 다 주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봐 이렇게 문제를 풀진 않아요. 회계학을 푸는 시간은 산술적으로 보면 40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40문제가 나와요. 이걸 저도 못 풀어요. 40분 내에 40문제 못 풀어요. 근데 요거하고 뭐하고 같이 보냐면 내세법을 보는데 얘네들 둘 합해가지고 80분을 본단 말이에요. 80분. 그죠? 그럼 회계학을 40분 내에 풀지 않으면 요걸 이제 40분 내에 못 풀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 내세법을 한 30분 정도 잡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회계학을 한 50분 정도 잡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50분을 잡고 40문제를 풀어야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50분을 잡고 20문제를 풀어야 돼. 그게 이제 회계학을 풀 때 전략이에요. 그러면 그 20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고 뭐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틀리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어도 실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20문제만 풀어가지고 20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적어도 푸는 건 25개 이상은 풀어줘야 돼. 그래야지 20문제를 맞을 수가 있어. 그거를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보면 문제를 어느 정도 이제 회계학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적응이 좀 된다. 그 다음에 좀 알겠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잘 나오냐면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문제를 풀면 계속 실수를 해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첫 번째 과정이야.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실수를 줄여야 돼요. 실수를 줄이면 점수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쭉 배우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텐데 배우면서 참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다 보면 야 이건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버리지 말고 12월까지는 계속 어떻게든 하려고 해봐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한 달 정도 문제풀이를 쭉 하다가 문제도 역시 안 된다 싶으면 그때 나중에 버려야 돼. 네,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안 푸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가지고 나름대로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향을. 1차를 일단 빨리 붙어놔야지 2차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1차를 어떻게든 빨리 붙어야 돼요. 1차에서 계속 걸리면 안 돼. 그래서 1차에서는 무조건 턱걸이로 무조건 합격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2차 준비를 부지런히 좀 해가지고 한 유예 때, 즉 1년 반 정도 공부해가지고 2차를 합격을 하고 끝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딱 3년 정도가 걸려요. 그게.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여기 이제 회계 원리책을 잠깐 보시면 앞에 목차를 잠깐 볼게요, 목차. 자, 차례에서 회계의 기본 개념이라는 게 나오고, 회계의 기본 개념에서는 뭐 재무제표, 그 다음에 회계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유용한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 등식과 거래 기록, 그 다음에 회계 순환 과정, 그리고 상품 매매업의 회계 순환 과정,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에 대한 사항들, 그 다음에 수취채권, 그 다음에 재고자산, 그 다음에 유용자산, 무용자산, 금융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 그 다음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 다음에 자본,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 그리고 현금흐름표, 뭐 이런 사항들이 쭉 나오죠. 자, 내용 자체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 쪽에서 보는 내용들이 대부분 나와요. 근데 회계 원리라고 왜 나눠놨냐? 회계 원리라는 챕터라든가 회계 원리라는 그 과목은 따로 없어요. 그냥 이거는 회계학이야, 그냥. 회계학인데, 강학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회계 원리를 쪼개놓은 거예요. 그러면 회계 원리라고 쪼개놓은 건 처음에 회계를 들어오는 친구들을,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만약에, 여기를 이제 깊이라고 할게요. 난이도가 되겠지, 이 정도가.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챕터, 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막 20장까지 배워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회계 원리에서는 어떤 걸 배우냐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 정도라면 회계 원리에서는 뭐 이 정도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재무회계에서 회계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일단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건 다 보긴 봐요. 그렇지만 깊이는 좀 낮다 이거야. 그죠? 우리가 시험을 보려면 여기까지는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계원리 과정에서 이 과정을 좀 볼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읽으면서 훑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거의 대부분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내용들이 여기서도 나와. 근데 여기서는 아주 얕게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 거다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 회계 기본 개념 있죠? 자, 20페이지에 일단은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여기 이제 동영상도 이제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준에 맞출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업을 그 전에 들어봤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회계학을 봤을 거야. 그래서 계정에 대한 사항들 또는 계정 과목이 어떤 거다 뭐 이런 용어들 같은 거는 좀 익숙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강의는 회계 원리 강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강의를 시작을 할 거니까 처음에 한 하루 이틀이나 그 정도는 지겨울 거야 아마. 예, 하는 얘기가 물론 안 지겨울 수도 있어. 근데 지겨울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아, 그런 게 있었지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요일 날 휴강이 된대요. 일요일 날 그 건물이 쉰대요. 그래서 일요일 날 강의를 못 한대요. 그것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은 휴강이 될 테고 우리가 지금 2달 정도 돼 있죠. 2달. 그래서 회계 원리하고 원가 회계 이렇게 보는 걸로 돼 있죠. 회계 원리를 한 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원가가 한 달 정도 이루어질 거예요. 강의 자체는. 그렇죠? 그래서 회계 원리 물론 좀 빨리 끝내면 회계 원리를 좀 빨리 끝내면 원가를 좀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한번 해보고 맞춰지는 대로 그 2달 약간 2달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2달 정도의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 이제 20페이지 회계 정의해가지고, 이거 이제,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예. 회계 정의가 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기업의 활동을 쓰는 거다. 뭐 그런 게 회계다.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회계의 개념 있죠? 회계가 이런 것일 거다 하는 것.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되잖아. 예. 그냥 그거야.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문제 나오지도 않는데 굳이 볼 필요 없어, 사실. 처음에 무슨 회계 원리를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가 있는데 이 재무제표가 이제 뭐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재무제표라는 게 기업의 어떤 상태라든가 기업의 지금 성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표를 만드는 게 재무제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와 그 다음에 원가회계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 회계학은 이렇게 나눠지는데 재무회계 쪽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30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원가에서 10문제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재무회계와 관련된 사항들이 이제 이거예요, 이거. 근데 재무회계 쪽에서는 재무회계 여기서 배우는 건 처음에 이제 회계 원리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를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강의를 이제 수업을 받는 거고 원가회계는 이제 원가회계 강의가 이제 따르죠. 원가 관리회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혹가다가 이제 재무회계학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재무회계만 보고 원가를 안 보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20개 맞추는 게 목적이니까. 그죠? 그래서 30문제 중에 20개 또는 25개 맞춰야지. 이렇게 아예 그 타겟을 잡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본인의 어떤 방법이니까. 근데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저는 얘기를 했어요. 이 재무회계 물론 시간이 없다면 이것만 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래야 되지만 만약에 시간이 좀 된다면 원가회계를 꼭 좀 봐라. 원가회계에서는 의외로 재무회계보다 좀 문제가 문제 패턴이라든가 또는 문제의 어떤 성향이 정형화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좀만 풀어보면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문제 맞추기가 좀 쉬워요. 근데 여기는 그렇진 않아요. 여기는 참 다양하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문제 맞추는데,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입 대비 효익, 그게 좋은 게 사실 원가가 좀 그게 좋아요. 가성비가 좋다 그러지. 예. 얘가 좀 좋아, 그게.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걸 하려면 3달이잖아요. 이거 한 달씩만 들어도 3달이에요. 근데 재무회계는 2달 든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거 두 번 들으면 4달이 됐다. 한 번 수업 가는데 4달이에요. 한 번 수업 가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좀 짜는데, 제 생각에는 12월까지는 원가회계 강의를 한 번 꼭 들어봐야 돼. 근데 이 과정은 원가를 들으니까 사실 한 번 들어본 거고, 그리고 원가를 그때그때 공부를 하지 마세요, 사실은. 나중에 공부를 하세요, 원가는. 일단 수업은 들어놓고. 그죠? 그러면 나중에 다시 생각이 나요. 나중에 분명히. 안 날 수도 있어. 날 수도 있는데, 날 거야. 원가는 그렇게 암기할 게 없어요, 사실은. 원가는 대부분 다 논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무회계 관련사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외부에 있는 외부의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에요. 걔네들을 위해서 뭘 만들냐면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 그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보는 것들이 뭐냐면,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어요. 요거 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걸 봐요. 요거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부의 정보, 우리 회사가 아닌,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이런 걸 만드는데, 요걸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거래를 기록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나오는 건데, 이런 보고서가 나오려면, 1년 동안에, 즉,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보고서를 쓴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모든 어떤 거래라든가 사건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회계처리라고 얘기해요. 그 회계처리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얘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무제표, 여기서 재무제표라 함은 결국에 뭐냐면 기중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모든 기록들의 보고서 양식이에요. 그러면 모든 기록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기록을 해요. 어떤 걸로? 회계처리라는 걸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 회계처리라는 건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장부를 만들 때 가계부라는 거 만들죠. 가계부는 이제 현금의 유출입을 이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급여가 1월 1일 날 급여가 들어왔다. 10만 원. 거기에서 이제 뭐 통신비 뺐다. 통신비 2만 원 썼어요. 그 다음에 친구한테 빌린 돈이 있어가지고 갚았어요. 빌린 돈 갚고. 그 다음에 4월 2일 날 오랜만에 월급 받았으니까 술 한 잔 먹었어. 술 한 잔. 뭐 이렇게 먹었어요. 자, 지금 현재 얼마 남았냐? 10만 원에서 이만큼 쓰고 나니까 얼마 남을까요? 1,000원 남았어. 자, 이렇게 쓰는 걸 이제 가계부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기록을 이제 쭉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들어오면 그대로 없어지죠? 예. 항상 잔액은 1,000원이야. 예. 근데 그걸 이제 쓰는 걸, 이걸 기록하는 걸 사건의 기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장부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그죠? 근데 회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 사건이란 걸 저렇게 쭉 나열하듯이 이렇게 해서 현금의 유출입만 쓰는 게 아니라, 회계학에서는 이 사건을 양쪽에다 이제 나눠서 쓰게 되어 있어요. 차변하고 대변도. 이렇게. 그리고 그 사건을, 하나의 사건을 두 개로 쪼개는 거야. 근데 하나의 사건이란 건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급여를 이렇게 10만 원 받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일을 해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A라는 사람한테 급여를 줘요. 그러면 괜히 주지 않겠지. 그죠? 예. A는 회사에다가 뭐 용역을 제공한 거야. 자신의 인적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 거야.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거냐? 주고받는 사건이 있었죠.
자, 이거를 양쪽으로 쓰자는 얘기예요. 양쪽으로. 그러면 회사에서 내가 지금 받은 건 용역에 대한 서비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급한 거다. 그죠? 예. 이런 것들 이제 쓰자는 얘기예요. 급여 줬고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서비스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뭐냐면 복식북이라고 얘기해요. 복식북이. 그래서 하나의 사건은 항상 이렇게 양쪽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쪽의 당사자는 뭐예요? 이쪽에선 급여를 지급하는 쪽이지만 이쪽에선 급여를 받는 쪽이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게 있고 지급한 게 있을 거야. 그죠? 자, 이렇게 써주는 거를 복식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식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사건이 양쪽으로 쪼개지는 거야. 근데 쪼개지는 건 뭐냐면 요런 논리 때문에. 그죠?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는다는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을 표시해 주는 걸 복식북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차변과 대변으로 이렇게 나눠서 써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저 급여를 만약에 받았다. 개인이 복식북의 논리에 따라서 이제 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급여를 받게 되면, 차변 쪽에는 뭐냐면 지금 내가 보유를 하고 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차변 쪽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급여를 받게 되면 내가 현금이 들어왔겠지. 내 통장에 현금이 꽂혔어요. 현금이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만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뭐 때문에 들어왔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제공을 해줬죠. 그럼 그거를 뭐라 하냐면 내가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대가라고 얘기를 해요. 걔를 뭐라 하냐? 수익이라고 얘기를 해. 수익. 그죠? 그래서 수익이 10만원이 현금의 형태로 들어왔다는 얘기야. 이렇게 써주면 이게 하나의 회계 처리가 돼요. 얘가. 그죠? 요거를 이렇게 이제 나눠서 쓸 거예요. 앞으로. 모든 사건을 이렇게 쪼개서 쓰는데 거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항상 양쪽에 있고. 근데 그 원인과 결과가 항상 이쪽에 결과만 나오고 항상 이쪽에 원인만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항상 뒤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돈을 줬겠죠. 돈을 줬는데 뭘로? 통신비라는 비용으로 쓴 거야. 그죠? 그럼 돈을 주게 되면 지금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빠져나간 실물을 여기 이제 반대편에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2만원. 자, 그러면 처음에 현금이 10만원 있다가 그 10만원이 그 다음 사건에서 기록이 될 때 반대편에 이렇게 표시가 되면 걔가 빠져나간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10만원이 빠져나가서 2만원이 빠져나가서 지금 현재는 현금이 8만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빠져나갔냐 이거지. 걔가 통신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빠져나갔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사건에 대한 회계 처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린 돈 5만원에 대해서 돈을 갚았다. 그럼 돈을 빌렸을 때는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의무를 지겠죠.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지금 빌린 돈을 갚기 전에는 이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전에 A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가 있었고 B가 얘한테 돈을 줘. 그럼 얘가 돈을 주면 얘는 뭘 부담하는 거야? 주고받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얘는 다시 돈 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안 줘. 지금은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돈을 받는 순간에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았을 때 이전에 어떻게 했냐? 돈이 들어왔겠지. 자, 그리고 반대편은 뭐냐?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부채라고 얘기하고, 얘가 이제 뭐냐면 차입급이다. 이러한 이름으로 쓰이게 돼서. 돈 빌리면 차입금이 생기는 거야.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갚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없어지냐? 요거 돈 준 거야, 이제. 여기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차입금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돈이 빠져나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자, 마지막에 뭐 술 먹었다. 자, 술 먹으면 돈을 지불해 줘야 되겠죠? 그럼 뭘 썼냐? 유흥비. 뭐 그러겠지 뭐. 써도 돼요. 뭐 비용 지출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회계처리라고 얘기해요. 회계처리. 그죠? 이걸 가지고 뭐냐면 우리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장부라는 걸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다 써놓은 이름들이 있죠.
뭐 이런 거 있어. 자, 이런 걸 뭐라 하면 계정 과목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계정 과목들로 모든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그래서 그 계정 과목들을 어떻게 하냐? 나중에 장부에다 싹 정리를 해요. 그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과정이야, 쟤네들이. 그죠? 그리고 그 계정 과목들, 얘네들은 각각의 사건마다 이제 과목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5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이 5가지를 알아야 돼, 사실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로 다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이 안에 있는 사항들 중에 이 계정 과목의 이름들, 걔네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 구분을 항상 볼 때마다 해야 돼, 사실. 계정 과목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유흥비 이렇게 써도 돼, 유흥비. 그럼 유흥비가 어디에 포함되느냐? 유흥비는 비용에 포함된다.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어떤 계정 과목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계정 과목 자체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얘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걔네들을 파악을 해야 돼. 나올 때마다. 그죠?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볼 때 파악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재무상태표 안에는 자산,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는데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를 잠깐 볼게요. 22페이지에 자산이란 하고 나오는 말이 있죠. 거기 가다 보면 쭉 하나, 둘,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부터 얘기해요. 자산의 예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물건으로서 현금, 상품, 건물, 토지, 기계. 자, 여기서 현금, 상품, 건물, 토지,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다 있냐면 위에 소유하고 있죠.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업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업 거냐?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사실은.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거냐? 내가 오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한 2만 원 빌렸어요. 그래서 2만 원을 내가 들고 있어. 그럼 내 주머니에 2만 원 있지만 사실 2만 원은 친구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들고는 있지만, 즉 보유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 사실은. 그죠? 그거를 표현해 주는 게 재무상태표예요, 사실은. 그래서 집을 한 채 내가 구입을 했다. 요즘에 뭐 집을 한다 산다. 집을 얼마에 샀냐? 5억짜리 샀어요. 5억짜리를. 자, 5억짜리 집을 사면 처음에 내가 이제 가지고 있던 돈은 2억 불이 없었어. 2억을 내가 모았어요. 자, 근데 5억짜리 살려고 보니까 3억이 모자라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집을 담보로 해서 3억을 대출을 받아. 그러면 이제 5억짜리 집이 생겨요. 자, 그러면 5억짜리 집에 대한 소유권, 등기부등본에 보면 나로 돼 있어. 그죠? 자, 이걸 뭐라 그러면 재산이라고 얘기를 해. 재산. 그죠? 그리고 회계학에서는 이거를 자산이라고 얘기해요. 자산의 개념은 재산의 개념하고 똑같아. 자, 근데 사실 5억짜리 집이 다 내 거냐? 그건 아니죠. 2억은 은행 거야. 3억은. 그 다음에 2억은 내 돈이란 얘기야. 자,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차변 쪽에는 내 주변에 있는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대변 쪽에는 뭐냐면 그 소유에 대한 청구권이에요. 실제로 그 소유에 대한 청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죠? 그걸 양쪽에다 표시를 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면 이쪽하고 이쪽의 합계는 다 똑같아져요. 그죠? 그게 이제 이걸 이걸 재무상태표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귀속을 알려주는 거야, 거기다가.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자산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리적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물리적 형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일종의 권리도 자산으로 기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물리적 형체가 없는 권리로서 매출채권, 미수금, 그 다음에 선급비용 이런 것들이 자산이더라. 자, 그럼 여기 이제 내용에 대한 계정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면 현금이 뭔지는 알겠고 상품, 물건을 내가 사다가 파는 기업이다. 그러면 사온 것, 그게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은 뭐 뭔지 알겠죠. 토지, 뭐 기계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은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 그게 매출 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미수금. 이것도 마찬가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 근데 어떤 건 매출 채권으로 표현이 되고 어떤 건 미수금으로 표현이 돼요. 자, 돈을 받아야 되는 건 둘 다 똑같아. 근데 회사가 지금 어떤 거, 계산기를 만들어 파는 회사예요. 계산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마진을 붙여가지고 알파를 붙여서 팔아요. 자, 이런 회사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런 회사가 물건, 계산기를 사가지고 오는데 계산기를 들고 오면서 외상한 거야. 나중에 줄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를 뭐라 하면 외상 매입금이라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돈을 어떻게 하냐. 나중에 줄게 한 거야. 얘도 이제 외상으로 판 거야. 판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건 팔고 대금 못 받은 이 외상 판매액을 뭐라 하냐면 매출 채권이라고 그래요. 물건 팔고 거기에서 발생된 채권. 자,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알파가 알파란다. A가 여기서는 뭐냐면 요거 계산기 저기 준 거예요. A가 지가 쓰고 있던 컴퓨터를 줬어요. 컴퓨터를. 중고 컴퓨터를. 그거를 제3자한테 이제 팔았어요. 자, 그리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 외상으로 판 거야. 자, 이랬을 때 이 외상을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미수금이라고 얘기해요. 자,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 영업활동과 관련된 못 받은 돈은 매출채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외의 활동과 관련된 못 받은 돈은 미수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 회사의 주된 활동이냐 아니냐. 그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책상을 파는 회사라면 책상을 팔고 못 받은 돈이 매출채권이고 그 책상을 파는 회사가 자기가 쓰던 기계를 팔고 돈을 못 받았다. 그건 미수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둘 다 똑같이 못 받은 돈은 못 받은 돈이야. 예, 근데 어떤 건 매출채권이 되고 어떤 건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내가 줘야 되는 경비인데 그걸 미리 지급하게 되면 선급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보험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미리 주면 선급비용이라고 얘기한다. 선급비용이 왜 자산이냐? 돈을 먼저 지급하게 되면 보험에 대한 효익을 이제 내가 가져갈 권리만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를 이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죠? 만약에 임차료를 내가 지불한다. 그러면 돈을 먼저 주고 내가 임차료를 내일부터 하기로 했다. 돈 먼저 지급하면 그다음부터는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만 남아있는 거죠. 그 권리가 뭐냐면 선급비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재무상태표의 이제 구성 항목이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50분 정도 하고 쉬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책을 보시면 참 말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 말들은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구절절히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자.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읽어보라는 의미지, 그걸 가지고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